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초중반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렇게 썰맘 채널에 글을 쓰게 된 것은 바로 몇 달 전에 겪은 끔찍한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주변에다가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글로 대신해 써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다녔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거기에 두 분은 어린 시절에 본인들이 굉장히 불우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보통 그런 가난을 겪으면 저축하고 돈에 대한 무서움을 알 법도 했지만 희한하게 부모님은 그 반대였어요. 분명 알뜰살뜰하게 모았다면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실제로 돈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써댔고 카드를 쓰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쓰셨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펑펑 써대는 돈에 저를 위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쓰지도 않는 본인들 지출은 아끼지 않았지만 제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흔한 용돈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준비물 살 돈을 주지 않아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선생님에게 매를 맞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집과 거리가 꽤 있는 학교도 걸어 다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업료조차 내주지 않아서 매번 교무실로 불려가야 했죠. 한 번은 교복을 사달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 교복? 아이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교복? 엄마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거 사달라는 말도 못했다. 난 네 나이에 벌써 일하고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그랬었어. 곁에 있던 아버지 역시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몰라. 오냐 오냐 안 때리고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우리 얼굴만 보면 돈도 나는 걸 보면 벌써부터 싹수가 노래. 아버지가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오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걸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대충 어떤 집인지 감이 오시나요? 제게 교복은 못 사주겠다는 분들이었지만 그 바로 다음날 두 분은 어디에선가 옷을 사오셨어요. 차라리 그저 가난하고 살 길이 막막한 수준이었다면 저 역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도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충분히 새 식구 먹고 살 정도로 벌었기에 그런 지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저 혼자 온전히 학교에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감당해야 했고요. 헌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부모님은 제 학비는 안 낸 것처럼 전기요금, 수도, 집세 또한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빌린 돈이나 외상한 돈도 갚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셨어요. 필요로 인해서 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의 돈이 뜯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매번 집주인이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가난했지만 또 가난하지 않게 자랐다고 말하게 된 거고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악자같이 살게 된 이유 말입니다. 정신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 역시 저렇게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 어떤 형태인 것은 모르지만 가난이 마음의 병을 만든다는 건 확실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전기가 끊겨서 양초를 켜고 공부를 해야 했고 가방이 없어서 보따리에 싸들고 다녀야 했지만 저는 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제 목표는 그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제 집안 사정을 아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지원으로 저는 목표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계산적으로 저는 일정 금액이 모이면 집을 나올 생각이었지만 그 계획은 앞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정확히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아르바이트비 들어왔지? 그거 엄마한테 줘. 앞으로도 월급날 맞춰서 다 입금해주고 넌 용돈 따로 필요할 때 말하고 가져가고 그래야 돈이 모이지.
엄마가 왜 그걸 받아야 하는데? 어머,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집 형편 보고도 몰라.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 보면 모르냐고. 너 참 이계적이다. 너 하나 키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간 무슨 고생을 했는데? 엄마, 나한테 용돈이라도 준 적 있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 그래. 형편이 어려워서 못 준 거지 안 줬겠니? 안 준 거 맞잖아. 나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1시간 넘게 걸어 다녔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선생님이 차비하라고 주신 것 때문에 1년은 버스 탔고 대학도 온전히 내 힘으로 들어간 거야. 그건 나한테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 나 집주인 아줌마가 버리는 옷, 엄마가 버린 옷 주워 입고 다녔어.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내 알바비를 달래?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해. 나도 그렇게 자랐고. 근데 넌 외동딸이 돼서 그것도 못 준다는 거야? 엄마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 먹이고 입히고 키운 거는 뭔데? 그래, 용돈은 못 줬다.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누가 낳아달래? 애를 낳은 건 본인들이면서 왜 낳은 걸로 나한테 돈을 달래? 차라리 없애지 그랬어.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면.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미쳤지 너. 돈에 미쳐서 눈이 돌았지? 어머님 귀엽고 제 뺨을 때렸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알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리고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 엄마는 딸한테 이런 말 듣고도 가슴이 아프긴 해? 아니지, 아니잖아. 엄마고 아빠고 다 본인들이 살았던 예전의 삶이 더 아프다고 하겠지. 내가 말하는 건 배가 불러서 나오는 헛소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다면서 돈 펑펑 쓰고 다닐 때 난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 본인들이 그렇게 싫다던 가난에 잘난 외동딸은 힘들어했다고.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선생님한테 맞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교무실 행정실 불려가서 돈 내라고 독촉을 받고. 중학교 선생님은 내 정강이는 기본에 내 뺨도 수시로 때렸어. 애들은 돈 안 내고 다닌다고 거짓 취급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 근데 그런 인간들 중에 가장 미운 게 엄마랑 아빠였어. 공부 좀 하려고 불 켜고 있으면 모든 전기는 내가 써서 끊겼다고 비난하는 엄마. 본인이 먹고 싶어서 산 거면서 내 입으로 돈 나간다고 밥 먹을 때마다 지랄을 하던 아빠. 너 정말 그딴 식으로 말할 거야. 그걸로 아직도 앙금해가지고 있는 너도 독하다 독해. 그러는 엄마랑 아빠는 왜 매번 본인들 가난했던 이야기해?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딸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게 목표면 성공한 거잖아. 그니까 나한테 효도 같은 거 바랄 생각 하지도 마. 나 성공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 거고. 그때 엄마랑 아빠는 늙어서 지원금이라도 받고 싶겠지만 어림도 없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지원이 안 나올 정도로 살 테니까. 그럼 그땐 알겠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이 뭐였는지. 독한 년, 모지고 못된. 내가 너 잘 되나 볼 거야. 이 망할 년.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그런 말을 짓거려. 그모 가슴에 못질을 하고 넌 처신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래. 그게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저지른 죄보다 무겁다면 달게 받을게. 근데 엄마랑 아빠도 지옥에 갈 건 확실하거든? 거기 가서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우리. 그 말을 끝내고 얼마 없는 짐을 싸고 있는데도 저를 향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던진 게 어머니였습니다. 끝내 제 이마에 아버지가 쓰시던 재떨이까지 던지고 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걸 보니 멈추더군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흐르는 피를 한 손으로 막고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에 저는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에 들어갔네요. 놓으면 꽉 차는 창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곳에서 장작 7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독하게 공부해 졸업 전에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으면서도 돈을 더 모으려고 했죠.
아마도 가난하게 살았던 게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병적으로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료를 악착같이 줄여냈고 대부분의 돈을 저축하고 아끼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30살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비교해보니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당첨되면서 저는 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 제가 주소를 이전하고 한참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절 찾아온 겁니다. 저희 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고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딸 성공했네. 전세? 아니면 월세? 직장에서 오는 길이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등본 보면 다 뜨는데 왜 못 찾아와? 이래서 천윤이라고 하는 거지. 그전에는 등본이 없었어? 고시원에서 살 때는 안 오다가 이 아파트는 왜 찾아왔냐고. 우리 딸 서운했구나. 엄마랑 아빠가 힘들었어. 아빠가 공사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럼 엄마가 이러면 되잖아. 양팔 다리 다 붙어 있는데 엄마는 왜 일을 안 해? 이제 늙어서 어디 받아주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 못해? 나한테 효도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정말? 계속 예전 일로 이럴 거야? 그럼 엄마 아빠 죽어? 애는 후회하겠어. 나중에 땀을 치고 후회를 해.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소리야. 후회? 후회하지. 더 일찍 인연을 끊었어야 했다는 후회. 기억이라도 잃은 척 고아원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후회. 그거 말고는 후회 안 하니까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줘.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좀 흔들리긴 했어요. 그래도 날 낳은 부모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했었죠. 그저 약간의 투정을 부리고 싶었고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받아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택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동산에서 제 집의 가격을 알아본 것도 모자라서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저를 협박한 거죠. 키워줬더니 부모 버린 자식이라는 글까지 썼더군요. 그것도 저희 집 현관문에 말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온 것 같았네요. 그렇게 며칠을 저를 괴롭히더군요. 좀 잠잠해졌나 생각하던 날 퇴근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누군가 온갖 글씨로 가득한 제 현관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했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그때 이어폰을 끼고 있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수세미를 감추며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니까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 아랫집이요? 옆집도 아니고 아랫집에 사는 분이 이걸 대신 치워주셨다는 건가요? 남자는 제가 묻자 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보면 속이 상할 것 같아서요. 오지랖인 거 아는데 저도 이유는 있거든요. 당황했는지 주절주절 말해서 그걸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저처럼 청약에 성공해서 제 아랫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이전에 살던 곳은 전세였는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성 약까지 복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몇 번 말하다가 결국 계속 참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사 후에 너무 쾌적하고 조용해서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 물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걸 지우는 거랑. 그게 아파트 주민들이 말하는데 이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싸우는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고 다른 분들은 제가 이웃을 잘 만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이 이런 일로 이사가면 그럴까봐. 물론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진짜 이런 거 보면 힘들 것 같아서요. 내적 친밀감이라는 말 아시죠? 하루하루 층간소음 없이 살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지랖을.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당황해서 더듬는 걸 보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부모도 버린 미친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덜 지워진 현관문을 보며 말하자 남자가 자기 몸으로 그걸 가리며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런 말 그렇지만 자기 딸한테 그런 욕을 하는 걸 보면 정상은 아니죠. 아마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또 부모 속에 썩이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모 역시도 예외는 없다고 봐요. 이건 제 경험이고 무엇보다 부모는 자식을 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혹시 불쾌하셨다면 다신 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허리를 숙여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며칠간은 안심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는 정도로 사이가 발전했어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 정도는 아니었지만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돈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는 건 똑같았죠. 이를테면 여동생이 카드론을 써서 그걸 해결해줬던 적도 있었고 어머니는 급하게 돈을 쓴다고 사채까지 손을 댄 적도 있다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깔리니 대화도 잘 통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1년 정도 만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저는 결혼 자체를 별로 환영하진 않았죠. 그 사람이 제게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히 부모가 된다는 게 난 별로라.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을 받고 자라갔어야 알지. 그러니 내 아이가 불행할 거라는 생각만 들어서.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방법이잖아. 어때? 우리 둘이서라도 충분히 재미는 있잖아. 취미도 공유하고 직장도 비슷하고 돈 걱정할 것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야 그렇지.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도 아니고 궁합도 아니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3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다고 하더군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 아이를 낳고 나면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오로지 아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씻겼네, 아팠네, 뭘 먹었네, 뭘 사주겠네 하는 주제뿐이라고요. 또 아이가 크면 학교에서 점수를 뭘 받았고 어떤 대학에 보내야 하고 아이의 친구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통주제가 없으니 점점 그마저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단순한 이유일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했고 관심사, 웃음 코드, 가치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더구나 저희 쪽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조건에도 흔쾌히 동의하신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도 수월했고요. 이런 건 믿지 않는데 신기하게 결혼 후에 일도 잘 풀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승진을 했고 각자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각자 4억 정도 이득을 봤어요. 넉넉한 여유자금과 벌이는 저희 부부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무턱대고 아끼는 것은 저나 남편이나 하지 않았죠. 있는 자산을 굴려서 더 큰 목돈을 만드는 것에 신경 썼고 고정지출만 제외하고는 모두 쓰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명품 가방도 사봤고 남편과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네요. 남편이나 저나 처음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매일 깊은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기분이었거든. 근데 이젠 몸에 힘을 빼고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야 주변이 제대로 보여. 당신도? 나도 그래. 나도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저 둘 중에 하나만 닮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바꿨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가 저는 기적처럼 임신을 했는데 임신 9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아무래도 힘든 회사 생활이 그 원인으로 꼽히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나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승진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고민 중이었어. 그 말에 저는 더 생각도 하지 않고 대꾸했죠. 당연히 가야지. 그래, 당신이라면 그럴 줄 알고 말 안 한 거야. 이참에 당신 회사 그만두고 나랑 해외에서 좀 머물다가 오는 건 어때? 당신은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직을 하거나 해도 되는 거니까 당신 경력이라면 어렵지 않을 거고. 아니면 일을 아예 그만둬도 나는 상관없거든. 일이 힘든 편이긴 해. 아예 나의 생각을 하니까 좀 걸리긴 하고. 그치? 뭐 부담은 안 가져도 되긴 하는데 당신 나랑 여행 다닐 때도 아쉬워했잖아.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 이참에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고. 어때? 좋아. 더 고민 안 하고 바로? 응,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기회가 또 없잖아. 사실 그 당시에 고민은 있긴 했습니다. 그건 어렵게 들어가서 일했던 직장에 대한 미련은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골치 아팠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사소하긴 했지만 그 횟수가 잦았습니다. 달에 한 번씩은 꼭 돈을 달라고 찾아왔고 매번 주는 생활비 이외의 돈이 나갔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면서 무려 7년 동안 백수로 있는 시누이. 그리고 그런 시누이를 마냥 감싸주는 시어머니는 늘 한묶음이었습니다.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저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 기본이고 냉장고의 서랍까지 모두 열어서 탈탈 털어갔죠. 남편은 이에 늘 화를 냈었지만 제가 그냥 내버려두자고 말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부모와 절연을 했기에 남편까지 그렇게 만들기는 싫었다는 것과 부모와 절연까지 한 저를 며느리로 흔쾌히 받아줬다는 것 때문이었네요. 그래도 계속 드나드는 것은 확실히 불편했어요. 결혼 후부턴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장기 출장은 제게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저희가 출국하는 시기가 겨울이었다는 거였죠. 새 아파트인데 사람이 없으면 집이 망가지잖아요. 때문에 가끔 보일러도 돌리고 청소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사람을 구하려는데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죠. 그 돈을 줄 바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남편은 바로 거절했어요. 야, 네 방도 제대로 안 치우면서 무슨... 그랬더니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잘할게. 나도 양심 있지. 용돈 그냥 받는 것도 싫고 나 이제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취업할 생각이란 말이야. 그전까지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할게. 정말로. 솔직히 남한테 이 집 맡기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저는 남편이나 시누이의 평소행실을 알기에 절대 반대를 했지만 그 이후에 평일에 와서 저희 집을 치워놓고 가고 또 더는 사고를 치지 않기에 결국 허락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자주 연락은 안 했지만 시누이는 사진을 찍어서 수시로 청소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서 기존에 주던 용돈을 2배까지 늘려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린 장작 8개월을 해외에서 머물렀고 그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예 그곳에서 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어쨌든 임신은 되지 않았기에 한국에 돌아가서 난임시술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집에서 저희를 반기는 것은 깨끗하게 관리된 집이 아니라 술병이 뒹굴고 있는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낯선 젊은 남자와 저희 침대에 헐벗고 누워있는 시누이의 모습이었어요. 술이 깨지 않았는지 오히려 화를 내며 저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같이 있던 남자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반지와 목걸이, 명품 가방과 옷들,
또 남편이 아끼던 구두와 시계 2개가 없어졌죠. 남편이 무릎 꿇고 오는 시누이를 추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라고 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물었어요. 저희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시키셨다는 건가요? 그래, 좀 나눌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가족 아니냐. 물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애를 잡어. 애가 오죽 가지고 싶었으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을 했겠니? 하지만 이건 아니죠. 그리고 남편 시계는 예물이었어요. 그거 주는 법이 어딨어요. 예물인지 아닌지 내가 알았을까. 그렇게 귀한 거면 출장 가면서 가지고 가든가. 그리고 얘 임신했어. 그러니까 더는 자극하지 마. 산모한테 이런 식이면 진짜 벌 받아. 임신. 저나 남편이나 그 말에 사라진 물건보다 더 충격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결혼 날짜까지 받았다는 걸 듣고는 말문이 막혔죠. 그 헐벗고 있던 남자가 상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이곳에서 동거를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결혼을 해? 결혼식은 공짜야. 이제까지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주제에 결혼이 가당키나 해. 머리에 뭐가 들었어? 너 취직한다며. 오빠가 대신해줘야지. 내가 누가 있어. 그래도 오빠는 아빠 사랑은 받고 자랐잖아. 난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도 없었어. 오빠가 아빠 역할 좀 대신하는 게 그렇게 싫어? 오빠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유 있으면서 매번 용돈이라고 찔끔 주면서 내가 결혼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참았던 거야. 네 나이가 1~2살이야. 적어도 네가 나한테 따지고 싶으면 스스로 앞가림은 하고 그랬어야지. 너 다달이 용돈의 학원비에 매번 130만 원씩은 가져갔어. 그것만 끝이야? 카드론까지 저질러 놓고 수습해준 건 자그마치 7년이야. 그런데도 나한테 뭘 더 바라는데. 그 일이 있고 시어머니는 드러눕고 밥도 안 먹겠다고 시위를 했고 시누이는 울면서 매일 전화했습니다. 대충 이제는 정신 차리고 결혼만 하면 용돈은 안 받겠다는 말들이었죠. 결국 우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쩔 수 없었고 차라리 결혼을 시키고 손을 털자는 방향으로 나갔네요. 결혼식 비용에 혼수며 예물이며 예단까지 저희 쪽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그 헐벗은 남자는 엄연히 직장고 있었기에 그 뒤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신혼부부 행복주택인가 그런 걸로 들어가서 나름 정착하고 잘 사는 듯 했죠.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관 시술 2번째 포기했던 임신이었는데 자연 임신이 된 거였죠. 너무 늦은 나이긴 했지만 자리를 잘 잡았다고 했기에 남편과 저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무려 7년이나 노력한 데 이뤄졌으니까요. 사실 초반에 유산을 했기에 저는 임신 소식을 일찍 알리지 않았어요. 괜히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달하자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노산이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말의 오감이 약간 이상했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가지기로 하냐고 비난하는 얼투였고 시누이는 불만에 가득 차서는 툴툴거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운함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보약을 지웠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풀어졌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모양이었고 저는 감사하다고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한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안 좋긴 뭐 그냥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얘는 사람을 뭘로 보고. 기특하다. 기특해서 내가 이거 특별히 주는 거야.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때 시네이도 옆에 있었는데 여전히 불만 가득한 눈으로 말하더군요. 언니, 그거 저도 받았어요. 공지는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시모는 그런 것도 없는데. 임신했는데 김장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진짜 복 받은 거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하며 다시 감사를 전하며 물었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입덧이 좀 있어서 조금만 나중에 먹어도 되죠? 한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는 겁니다. 안 된다. 그게 효과가 지금 딱 먹어야 아이한테 좋다 그랬어. 입덧도 싹 잡아주고. 네 체질에 딱 맞게 더 비싼 재료로 쓴 특수보약이야. 가지고 온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먹어라. 아, 얼른. 이리 줘봐라. 내가 잘라서 줄 테니. 시어머니는 가위까지 들고 와서 한약의 끝부분을 잘라주시더군요. 저는 약간 당황해서 물었어요. 빈속인 듯 지금요? 그래, 지금. 금방 달인 거라서 효과가 달로. 빈속이면 더 좋고. 얼른, 아우, 팔 떨어지겠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신우이가 재빠르게 일어나서 보약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보약 저도 좀 나눠 먹어요. 내 거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입으로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발작을 하듯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유, 토해. 그게 뭔지 알고 처먹어. 얼른 토해. 미쳤어? 토하고. 당황한 신우이는 눈만 껌뻑거렸고 시어머니는 등까지 두들개고 손가락을 입속에 쑤셔 넣으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왜 그래 무섭게? 치지 마. 아프다고. 얼른 토하라고. 못 들었어? 아유, 빨리.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이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귓속말로 신우이에게 뭔가를 이야기했고 신우이는 급기야 화장실로 뛰어가 모든 걸 개원했습니다. 그리곤 튀어와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죠. 엄마 미쳤어? 이런 약을 주면 어쩌라는 거야? 내 아이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냥 개월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잡아댔지만 제가 성분 분석 제대로 해볼 거라고 말했더니 잊고 궤변을 늘어놓았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그 나이에 아이 가진 거 어차피 잘못될 거고 일전에 유산기도 있었으니 온전한 애가 태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랬다. 내가 설득해도 들어버릴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랬어. 애가 창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노산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지? 이 산모도 죽는다 그러더라. 내 아들 호래비 만들기도 싫고. 솔직히 니들 애 낳으면 내가 돌봐야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물론 그런 이유보다는 네 건강을 위해서 결정한 거야. 그니까 무슨 약인데요? 그 약 그냥 약이지 무슨. 무슨 약이냐고 물었어요. 한의원에 전화해볼까요? 그게 애가 너무 많아서 애가 좀 덜 드는 한약으로 한 채 지어달라 그랬어. 별거 없다. 유산시키고 나는 약은 없다고. 그냥 체질을 조금 바꿔주고 염증에 좋은 것들인데. 어머니. 아이고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니? 안 먹었잖아. 안 먹었는데 왜 소리 질러? 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로 안 보이냐? 내가 오냐오냐 해주고 그 돈 좀 지어준 걸로 내버려두려고 하니까 내가 멍청이로 보여. 감이 어디다 소리 질러? 까놓고 말해서 너 멀쩡한 부모 버린 독한 년 아니냐. 결혼식에도 부모 없는 것처럼 혼주석 다 비워놓을 때부터 나는 너 맘에 안 들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려고 애쓴 거고. 거구나 애 낳으면 너랑 똑같은 소름 끼치는 손주가 태어날 텐데 그걸 뭐하러 낳아. 안 낳는다며 평생 둘만 살겠다더니 말 바꾼 건 너야 너.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으로 번지기 직전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신우가 굴렀고 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데리고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말 온몸을 떨면서 이전에 들었던 말들을 털어놨어요. 아무래도 이상했어. 내가 당신 임신 사실 알리기 전부터 자꾸 태어날 조카한테 재산나 물려주라고 둘이 살면서 모은 재산 이거 죽을 거냐면서 형편 어려운 동생 돕는 건 싫어도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난 상상도 못했어. 어쩌면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해. 근데 이게 진짜 유산되는 약은 아니래. 나도 전화해서 알아봤어. 염증 제거하는 약인데 산모한테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 무엇보다 아가씨는 몰랐던 것 같아. 알았다면 안 먹었을 거야. 그럼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해도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헌데 그 말을 하고 얼마 후에 신의는 실제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약 때문은 아니었고 정확히는 낙태 수술을 받은 거였죠. 이유는 이랬습니다. 신의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는 사실 전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를 만나기 전 정관 수술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신의와 이 집에 살면서 임신이 되었고 그때까지는 수술이 잘못된 줄 알고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병원 검사로는 이상이 없다는 게 나오면서 불륜을 의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신의를 의심하자마자 신우는 남자 몰래 낙태 수술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신혜가 아이를 지우고 얼마 뒤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둘은 혼인신고를 한 뒤였기 때문에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이제 더는 신우이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뒤치다꺼리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에 두 사람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응? 며느리 넌 날 이해해줘야지.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을 너도 이제 알 거 아니냐? 반면 신우이는 남편에게만 부탁했어요. 오빠, 나 이혼당한다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응? 남편은 두 사람에게 뭔가를 쏘아붙일 줄 알았지만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할 겨를도 없이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요. 남편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을 대했지만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매번 무너져서 울곤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보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당신이 다시 어머님이랑 아가씨 받아준다고 하면 난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이한테 별일도 없었고 또 이제 다신 그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괜히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된다는 말이야.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돈이 더 많았어도 저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버겁다. 비워내고 덜어낼 수가 없어. 나는 더 나아가고 싶은데 가족이라는 게 내 발목을 잡고 늘어져. 이번에 또 넘어가면 결과는 똑같을 거야. 어머니는 여동생만 아픈 손가락일 테고 어머니는 날 언제까지나 지갑 취급만 하겠지. 그래서 난 정말로 저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어. 진심으로.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해외 지사로 가겠다고 지원했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저희 아파트까지 매매로 내놨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계약 날짜에 맞춰서 저희는 다음 달 정도에 출국을 예정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사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늘 머릿속은 한국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미래를 떠올리곤 했었기에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누군가의 핏줄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로의 아픔을 살피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저와 남편,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응원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